은행예금 비중 가감이 줄이고 주식도 저평가돼 있고 지금 채권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금리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채권하고 주식 비중 가감이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한국 경제와 증시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거시경제의 탁월한 해설가시죠.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도 2024년 하반기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늘 구조적인 문제하고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그 잠재 성장률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잠재 성장률,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게 1980년대 10%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졌다가 현재 2% 안팎인데요. 앞으로 5년 후면은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그 가운데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빴다 이런 걸 경기 순환이라고 그러는데요. 경기 순환상으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게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OECD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작년 2월이 저점이었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발표하는데 작년 4월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선행지수가 회복되고 최근에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돼가는 흐름이긴 하나 그 과정에서 지금은 약간 호황기에 접어들어서 잠재 성장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성장 기조를 우리가 직면해 본 적이 없잖아요. 1% 수준의 성장률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망을 크게 하실 텐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증시도 웬만하면 안 오르고 부동산도 웬만하면 상승 안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제 신규 사업 벌리면 이제 좀처럼 잘 되는 사업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 저성장은 차별화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별화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는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됩니다.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더 심화되는데요. 작년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따르면은 우리 기업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입니다. 우리 기업 42%가 작년 한 해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차별화가 심화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우리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죠. 저희 학생들 늘 보면서 취직 걱정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소득 증가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직면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파이가 점점 커지니까 능력 있는 회사도 가져갈 거 많고 그렇지 좀 못하는 후발주자들도 좀 그래도 좀 가져갈 게 있었는데 이제는 늘어나는 파이가 적다 보니 효율성을 이미 갖췄거나 역량을 갖춘 개인이나 기업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먼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구도네요. 그렇다면 결국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양극화로 더 많이 흘러가나요? 아니면 다 같이 그냥 정체 상태로 머물러지나요? 주가가 오르긴 오를 때인데 우리가 모든 자산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서 2023년까지 4년 동안 우리 명목 GDP라는 게 5.7% 성장했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7.4%로 연평균 상승률입니다. 코스피가 1.7%포인트 명목 GDP에 비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잠재 명목 GDP 추정해 보니까 3.7% 나옵니다. 실질은 2.0이고요. 물가가 한 1.7%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한 5%, 많으면 6%. 우리 코스피가 앞으로 5% 혹은 6% 정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모든 자산에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2차 전지, 뭐 전기 자동차, 반도체도 해외 공장을 짓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이 저성장 기조 고착화되는데도 수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하면은 우리 GDP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뭐 특히 우리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건설 투자예요. 예. 그리고 80년대 말 90년대 그때 주택 200만 호 건설하고 13분당 신도시 건설할 때요. 그때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니까 13%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그리고 설비 투자 비중도 GDP에서 한 15% 정도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 가계 부채가 많지 않습니다. 네. 가계 부채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가계가 금융에서 돈 빌렸으니까 매달 이자 갚아야 되고 또 원금 갚아야 되니까요. 소비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투자도 상대적으로 비중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소비 비중이 GDP에서 한 46%, 미국은 69%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요 측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연초에 많은 기관들이 예측했던 경제 성장률도 올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률은 약간 상향으로 재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경제가 이 호조를 약간 보인 게 그래도 내실 있구나 한국 경제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산업군이 예상치 못한 이례적인 호황을 올해 경험하게 돼서 단기간에 이거 반짝하고 마는 건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가 소비하고 투자인데요. 소비하고 투자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우리 체감 경기 안 좋은데요. 그래도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출이고 6월 10일까지 20일까지 통계 보니까 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수출도 좀 차별화된 회복인데요. 예. 올해 들어서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예. 반도체 수출이 2018년에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1%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15.6%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반도체 수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가는데 그동안 중국, 홍콩 경제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 15.6%에서 18.6%로 많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선박들이 수출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선박 중심으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 앞으로도 경쟁력을 계속 갖출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갈수록 경쟁이 좀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반도체는 수준이 낮은데요. 네.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중국이 예를 들어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성장해가지고 중국 때문에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앞으로 저는 5년, 10년 뒤에 가면 반도체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지금 성장하다가 캐즘 현상으로 좀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중국 보니까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그동안 일본이 1위였는데요. 작년에 중국이 1위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중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을 보면서 세계가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GM, 테슬라 초기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별로 문제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중국 전기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미국 전기자동차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겠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위협을 받으니까 유럽도 지금 계속 관세 올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더라고요. 한 38%까지 최대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중국 전기차가
좀 무섭게 성장하는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자연스럽게도 우리 저 현대차가 그래도 좀 도약은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거의 길거리에 일본 차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현대차 보기 쉽지 않았었어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중국 전기차 우리 대응 못하면은 예. 우리 전기차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조선업은 우리가 조선업 수출이 2000년대 초반 때 비중이 한 14%까지 갔는데 지금 3% 4% 앞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조선업을 보면은 그동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최근에 그 조선업체들 좀 강의를 가봤었거든요. 예. 거기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이분들이 조선업의 빅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 6년 동안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S라는 조선업체, 조선기업이 있는데요. 올해 그 저가 수주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안전이 없어진대요. 예. 네, 그리고 올해부터 그 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고가 뭐 LNG선 이런 거는 중국보다 더 잘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업도 예, 매연이 적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암모니아 배도 만들고 그런 분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에는 자율주행차입니다만 해상에서는 자율배라는 겁니다. 예, 예. 예, 그걸 우리가 지금 잘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선업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차별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참 저는 요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뭐라 할까요? 가슴이 좀 찹찹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중국이 주요 또 수출국이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 죽으면 안 되는데 네. 또 중국이 또 너무 잘 나간다는 건 우리나라랑 많은 경쟁 산업군 간에서 중국이 뭔가 더 앞서가거나 이제 하나하나 자리매김해간다라는 시그널이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전 쳐다보는데 요즘 교수님이 보시기에 중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뭔가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헤매고 있죠. 사실. 예. 예, 중국 경제가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고요. 2009년 전 세계가 미국 경제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1980년 이후로 처음으로 IMF 기준으로 세계 경제가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2009년에 중국 경제는 9%, 2010년에 10% 성장했어요. 예. 미국이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데 그때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하니까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어요. 예. 예, 그런데 그때 중국 경제의 그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평균이 한 22%였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47%까지 올라가요. 예,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9 내지 10% 중국 경제 성장률 시멘트 GDP다. 예. 예, 그런 저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죠. 예, 중국 GDP 대비 기업 부채가 160%가 넘어서 버렸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문제는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진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우리 외환위기가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IMF 처방에 따라 정말 빠른 구조조정을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 되니까 누구 지원도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공산당 성격상 한 번에 구조조정 빨리 못하고요. 서서히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천천히 하나요, 공산당? 예, 오히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래서 어떻든 투자가 줄어들어야 되죠. 지금 가인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기업 부실 또 지방 정부도 부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급격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인구도 감소니까 네.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저는 더 극단적인 위기는 아니고요. 예. 예, 그동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 진통이다. 중국 경제가 그래도 4 내지 5% 성장은 앞으로 5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 내지 5% 성장이 무슨 의미냐면은
세계 경제가 평균 한 3.2% 정도 성장하거든요. 예. 그래도 세계 경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그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소비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이거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에 보니까 1만 3천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하면서 중국이 극단적인 위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4 내지 5% 뭐 중성장 이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중성장 기조를 앞으로 한 예. 4, 5년 정도 보이게 된다면 예. 우리 경제는 이게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는 안 좋죠. 안 좋은 거군요. 예, 그동안 우리 중국 수출 비중이요. 우리 전체 수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 2000년에 10%였거든요. 예. 2018년에 27%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 중 92%가 중국에서 왔었어요. 예, 그런데 예, 작년에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19%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작년에 대중 우리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예. 예, 그거는 중국 사람들 우리 상품 중간재 뭐 자본재 이런 걸 덜 수입해 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출 감소하고 중국 비중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생산했는데 중국이 같은 상품을 거의 비슷한 질로 더 많이 더 싸게 생산해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은 아주 그렇게 과거처럼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국이 생산하지만은 좀 고급 소비재 이런 걸 수출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 국가인 중국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수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처럼 1,30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 고환율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사실 환율 전망에서는 저도 틀렸고 많은 사람들이 틀렸죠. 환율이 정말 전망이 계속 환율이 이거 떨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예. 뭐 지금 1,390원 안팎까지 올랐는데 뭐 2000년 이후로 그 평균이 1,147원 정도 평균 환율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언제 그 평균 환율로 접근할 것인가.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 거는요. 우선 달러 강세죠. 네. 예,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화에서는 4.4%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통화에 대해서는 한 5.5%. 예, 그런데 우리 환율은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 작년 말에 봐서 7.8% 떨어졌죠. 예. 근데 우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아직도 일본하고 어느 정도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엔 가치가 무려 13.3%나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돈도 우리 돈 가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계속 좀 북한 리스크가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 계속 강대강 예. 또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 뭐죠 협약 이런 걸 보면은 남북 문제가 우리 환율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미국 증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주가는 나스닥이 올해 들어와서 뭐 지난주까지 보니까 거의 18%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 4%대 특히 코스닥은 오히려 1.5% 하락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증시 좀 정말 부진하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해 보면 미국 주가는 뭐 경제 변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닌가. 그게 좀 AI 혁명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가 과연 1990년대 중반처럼 IT처럼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96년에서 2000년까지요. IT 혁명으로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2.9%, 과거
1.5%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해 버리거든요. 그렇네요.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우리 경제학교과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죠. 네. 96년에서 2000년까지 보니까요.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4.3%, 물가 상승률 1.7%밖에 안 됩니다. 이야. 이런 경제는 미국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제를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이코노미, 나스닥 중심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번에 AI가 그렇게 미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AI 혁명이 시작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생산성 통계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생산성 통계가 나오면은 지금 저는 뭐 노동 생산성, 특히 미국의 GDP,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평가해보면 S&P 500이 한 10에서 15% 정도 가대평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런 생산성 증가 통계가 나오면은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성 증가 통계가 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 못하면은 거품이 좀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그렇죠. 기업의 어떤 실적과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데 요즘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게 시장에서 AI에 대한 반응을 과잉 해석한 것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미국 대선 영향으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일부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미국 대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특히 그 1984년 이후 대선 보니까 미국 S&P 500이 7월 3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오르면요. 기존 대통령이 다시 재선임 됩니다.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 주가가 떨어지면요. 낙선하고요? 낙선합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서 10월 30일까지 주가가 오르면은 지금 바이든 떨어지면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겁니다. 이게 1984년 이후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1944년 이후로는 2번 틀렸었어요. 2번이요? 그래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찌 보면 미국 대선 이후 미국 증시도 다른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좀 많이 올라버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 증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거 보니까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2.5% 성장했고 올해는 2.4%로 약간 둔화된다는 건데요. 내년에는 1.8%예요. 그런데 성장이 왜 둔화되느냐. 그거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요. 저축률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미국의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GDP는 증가했는데 상위 10%만 많이 가지고 실제로 소비를 해야 되는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부담이 2021년 3월에 1.2%였어요. 근데 최근에 거의 2.8%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자 부담도 늘어나니까 미국 가계가 소비를 과거처럼 할 수 없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돼서 내년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고 기업도 고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블룸버그 컨센서스대로 1.8% 간다면 주가가 뭐 지금 거품이 저는 부분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역시 미국 증시는 달라 하면서 계속 오르고 아유 국장은 별로야 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나 특히 뭐 교수님이야 저보다 훨씬 더 증시를 바라왔던 기간이 더 오래된 분으로서 예전에 80년대나 이럴 때는요. 오히려 미국 증시가 횡보장을 보였고 우리 국장이 굉장히 그 대거 상승 기조를 보였던 적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형태 우리 국내 증시는 투자 성과가 저조하고 미국 증시는 잘 나가는 거 이게 계속되는 흐름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수님 의견도 궁금했어요. 저도 뭐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에서
89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2배 이상 더 그러니까요. 80년대는 우리 주가가 대단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90년에서 99년까지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땐 그랬죠.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그땐 또 우리가 좋았어요. 우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 주가가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동안 제자리를 보냈거든요. 예.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 회사 주가가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제자리 오기까지 딱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주가가 계속 더 좋았죠.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지난 10년, 뭐 15년만 보시는 분들은 뭐 우리 주가 안 돼, 미국 주가만 좋아,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가는 제가 보기에 저평가 영역이 있고요. 미국 주가는 고평가 영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가 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가하고 미국 주가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오르냐. 그게 달러 지수더라고요. 달러 지수가 강세 보일 때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예,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 달러 지수가 그 선진통의 달러 지수는 100에서 지금 105, 106까지 올랐죠. 네. 근데 100에서 106까지 달러 강세예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늘 중기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2022년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였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중기 추세를 보니까 달러 지수가 이제 서서히 하락 추세거든요. 예. 예,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돼 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앞으로 달러 지수가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의미에서 예, 저는 이제 우리 주식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뭐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21조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가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금융시장을 상당히 오래 지켜보다 보면은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은 반드시 또 부작용이 그럼요. 있습니다. 근데 요새 미국 특히 엔비디아 이런 주식으로 우리 투자 자금이 너무 몰리는 것 같아요. 조금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올 하반기 혹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 미국 금리 인하 기조도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되면 엔비디아와 같은 성장주들은 더 달리는 거 아니냐. AI는 더 그런 자금이 유유 자금들이 더 많이 흘러 들어와야 되니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금리 인하되면 강달러 기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달러 기조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강세가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 시간 문제죠. 네. 뭐 지금 컨센서스는 9월, 12월 2번 인하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내년에는 한 4-5차례 인하한다. 그게 컨센서스인데요.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용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기업이익 증가율이 아닙니까?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익 증가율이 금리 하락폭보다 더 낮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시장 볼 때 앞으로 금리보다는 기업이익 증가율, 경제 성장률을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내년과 1.8% 성장한다면 기업이익 증가율도 많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익을 더 보셔야 된다. 미국 주식 투자 가시는 분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미국 명목 GDP, 산업생산, 고용, 그다음에 뭐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로 평가해 보면 S&P 500 기준은 한 10 내지 15% 가대평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 주가가 제자리까지 조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증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모처럼 2,800선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800선에서 좀 안착하면서 좀 상승 기조로 더 갈 수 있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는 추세라고 보세요? 뭐 급하게는 안 오르겠지만 저는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주가가 제가 명목 GDP로 올해 그 4% 명목 GDP가 성장한다면요.
물론 그 실질은 2.5, 물가 상승 1.5, 낙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적정 코스피가 한 3,200 정도 나와요. 예, 저는 3,200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3,200까지 가려면은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회복돼야 되죠. 예. 내수는 나쁘지만 지금 수출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경기 회복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돈이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와야 되죠. 예. 그런데 그동안 은행 금리가 한때 5%였거든요. 돈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많이 몰렸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은행 예금 금리가 3.5%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서서히 은행 정기예금에서 단기 부동자금, 여부거래금, 현금 통화, 그다음에 수지 입출성 저축성 예금 이런 것들은 금리는 낮지만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계속 살 것인가.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지금 환율 1,390원은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경상수지, 한미 금리차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네. 높은 수준이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이 올해 우리 주식을 왜 21조 원 순매수했을까? 그건 한국 주가도 저평가됐고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유동성, 뭐 환율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주가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비슷한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외국인들도 한국 원화 가치도 저평가돼 있고 주식시장도 저평가돼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국민들 또 마음속에는 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처럼 이렇게 미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도 투자해 보고 국장에도 투자해 보니 야, 미국은 왜 이렇게 주주친화적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배당도 잘 주고 주가 좀 떨어지려고 하면 자사주도 매입해줘서 주가도 올려주고 뭐 이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맨날 뭐 물적 분할이나 이런 걸로 우리들 속상하게만 하고 뭔가 이제는 우리 증시도 좀 적극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매력도를 높여야 될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율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난 10년간 미국 그 주주 환원율이 평균 92%더라고요. 92%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돈 벌면은 뭐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난 10년 평균이 우리는 29%예요. 29%가 세계에서 거의 낮은 수준이고요. 심지어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평균이 32%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주주를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밸류업 이런 거 정책 내놓고 그러고 있는데요. 예, 서서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서서히라도 변화가 있을까요? 좀 걱정도 되는데.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서 17년까지 우리 그 정부가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걸 실시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 GDP 통계를 보니까 GDP에서 기업 몫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가계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기업은 부자가 되고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하니까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임금 고용 올려달라. 그다음에 배당을 더 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그 이전에는 한 15에서 17% 사이였어요. 근데 배당 수익이 그 이후로 23%까지 한 단계 더 약했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은 오래 걸릴 텐데 최근에 일부 기업도 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도 뭐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투자자들도 기업들한테 주주총회 가보면요. 투자자들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셨거든요. 저 주주총회 가보니까 투자자들 발언 기회도 많아지고 주주 배당 이런 걸 많이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빠른 기대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만은 저는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증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우리 증시에 어떻게 보면 다음 주자가 될 아주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우리 국장이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마치 큰 미덕이나 덕목처럼 하면서 그걸로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전반적으로 좋은 효과인가요, 나쁜 효과인가요? 전 솔직히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좋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면은 우리 증시에는 뭐 부정적이 더 많겠죠. 예, 최근에 저 현대차가 또 인도 기업, 인도 시장에 좀 상장한다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게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마 인도 쪽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더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마저도 저 해외 주식 비중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국민연금이 2010년에 해외 주식 비중이 한 전체 자산 중에서 6% 됐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32%. 예, 국내 비중은 13%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면은 상대적으로 예, 국내 주식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뭐 주시장, 국내 주시장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는데요. 저는 뭐 해외 투자 많이 해가지고 그 경상수 흑자 우리가 땀 흘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많이 해가지고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미국 투자도 많이 하고 인도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중국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런데 조금 좀 균형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는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의 실적 부분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미국 증시는 한 18%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국 증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그런데 교수님께서 제가 감히 아는 교수님 앞에서 제가 감히 아는 척하려는 건 아니고요. 증시는 원래 이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수급 차원에서는 교수님 말씀을 쭉 뒷부분에 듣고 보니까 국민연금도 슬슬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해외로 수급처를 더 옮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증시의 알토란 같은 미래 유망 기업들이 점점 줄어드니 외국에 눈을 돌리는 것 같고 그럼 수급 차원에서는 우리 증시가 올라갈 요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 애국인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 애국인들이 우리 뭐 코스닥 코스피 약 30%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스피는 뭐 35.6%를 최근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애국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인들은 우리 주식 좋다고 사고 우리는 미국 주식 좋다고 사는데요. 시간이 가면은 어떤 애국인이 우리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을 거인가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 사서 수익률이 높을까 시간이 가면 판별해 줄 텐데요. 저는 우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애국인들 우리 수익을 사면서 또 그 환율까지 떨어지면 이익을 많이 벌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드는데요. 2021년 무렵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그때 우리 코스피가 3,300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뭐 2,200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그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요. 맞아요. 우리 개인들이 다 샀죠. 그렇게 샀었어요. 그런데 결국 3,300 같은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네요. 제가 일평균 수출, 유동성, 뭐 명목 GDP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저평가 상태를 외국인들은 고려해가지고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계속 좀 팔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주식 투자한 것보다 미국 주식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면 뭐 되죠. 해서 돈 많이 벌어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식이 외국인이 한 1년 지나면은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복잡 다기한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투자 포인트 이렇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은행예금 비중 가감히 줄이고 주식도 저평가돼 있고 지금 채권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금리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채권하고 주식 비중
가감히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거시경제적인 아주 객관적인 통계와 수치들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증시 전망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